한여름 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이한 존재들 중에서도 유독 우리 한국인의 무의식에 깊고 선명하게 각인된 하나의 형상이 있죠. 바로 길게 풀어헤친 머리카락과 하얀 소복,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창백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존재에게 강렬한 공포와 함께 기묘한 연민을 동시에 느껴왔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저 섬뜩한 이야기로만 소비되던 존재, 바로 처녀귀신의 감춰진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 깊은 상처와 슬픔이 빚어낸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상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캄캄한 밤의 숲길이나 끼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낡은 한옥의 마루 끝에서 문득 마주칠 것만 같은 그 모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혹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접했던 바로 그 전형적인 이미지죠. 새하얀 소복은 죽음을 상징하듯 스산하고 얼굴을 반쯤 가린 검은 머리카락은 그 너머의 표정을 상상하게 만들어 공포를 극대화시킵니다. 문제는 그 모습이 단지 기이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원망과 슬픔의 기운이 우리의 본능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빼앗긴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그 눈빛 말입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응어리, 우리는 그것을 단 한 글자, 바로 한이라고 부릅니다. 처녀귀신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바로 이 한이라는 감정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독한 슬픔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엄격한 유교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여성의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현모양처, 즉 좋은 아내와 지혜로운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그 가치가 규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성 개인의 꿈이나 욕망은 감히 드러낼 수조차 없었고 오직 가문을 잇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존재의 유일한 이유였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즉 아내가 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 어머니가 되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사랑받지도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여성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실패이자 불효로 낙인 찍혔습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부여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그들의 원통함은 죽어서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강력한 미련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처녀귀신의 서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의 한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시대가 여성에게 가했던 억압과 폭력의 총체적인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깊은 원한을 품은 영혼들은 왜 이승과 저승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실마리는 죽은 이에게조차 엄격한 소속과 서열을 매겼던 과거, 우리 사회의 독특한 질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 인간의 죽음은 결코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손이 차려주는 제사상을 통해 비로소 조상의 반열에 오르고 가문이라는 영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자 그 존재가 잊히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결혼을 통해 남편 가문의 일원이 되지도 자식을 낳아 자신의 대를 잇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여성은 이 견고한 질서에서 완벽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려줄 후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죽어서도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영혼, 즉 무주고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지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소멸을 의미했죠. 놀랍게도 이처럼 공식적인 세계관이 외면한 영혼들의 울음에 귀를 기울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중의 삶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무속 신앙의 무당들이었죠. 그들은 원한에 사무친 처녀 귀신들을 위해 구판을 벌여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무속의식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를 넘어 사회 시스템이 끌어안지 못한 비극적인 존재들을 공동체가 보듬어 안으려는 일종의 사회적 위로이자 치유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텅 빈 제사상 앞에서 홀로 울어야 했던 영혼에게 비로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을 건네는 의식이었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변한 오늘날 처녀귀신 이야기는 그저 낡은 시대의 괴담으로만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스산한 공동묘지나 폐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현대 도시의 빌딩 속,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처녀귀신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웹툰과 같은 현대의 매체 속에서 그들은 복수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애틋한 연민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고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처녀귀신이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한이라는 감정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억압이 낳은 슬픔은 이제 현대 사회의 불안감, 소외,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와 만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감춰진 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이 비추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질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아우르던 거대한 세계관, 즉 가족과 제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후손들이 차려주는 제사상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소속감을 얻는 또 다른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은 영혼의 집이었고 정성껏 올린 제사 음식은 그들의 양식이었으며 후손들의 절은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처녀로 죽은 여성은 이 모든 질서에서 완벽하게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결혼을 통해 한 가문의 며느리가 되고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만 비로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집을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여성의 영혼은 돌아갈 집도 자신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줄 후손도 없는 우주적 미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조상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를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사후 세계가 외롭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생전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낙인이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밀려나고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자격조차 박탈당한 그들의 슬픔은 단순한 개인의 한을 넘어 당시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죽음조차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소외라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전통 무속신앙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외면한 영혼들을 사회의 품으로 다시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바로 무당의 굿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무당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잇는 중재자가 되어 떠도는 처녀귀신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굿판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낼 기회를 얻고 살아생전 입어보지 못했던 혼례복을 입고 상징적인 결혼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미신적 행위를 넘어 사회가 버림받은 존재에게 보내는 마지막 위로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절차였습니다. 제삿밥 한 번 얻어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술을 올리고 그들의 슬픈 사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무당의 굿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가 미처 보듬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고 소외된 영혼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되찾아주려는 일종의 공동체적 책임감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그녀들의 한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대의 흐름은 이 익숙한 공포의 상징마저 새롭게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어두운 숲속이나 폐가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죠.